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2번째 페이지 3주에 걸친 조선왕 AS를 마치고 오늘은 조선 도시 해설사로 변신한 신도시 거주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시대의 신도시였다는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10월 4일까지 여러분 수원에서 수원 화성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떤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매년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그 1795년에 정조 임금님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무덤이었던 현룡원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는 책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8일 동안 행복한 왕릉 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행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행복한 여정, 여행.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행행.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물론 아버지 무덤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축하연, 회갑연을 벌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화성에서 이제 뭐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야조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축제로 사람들과 즐긴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내력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군사훈련 야조회, 회갑잔치 진찬연, 특별과거시험 별시, 예, 이 밖에도 31km에 달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 그리고 시민 참여 행사들까지 또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을 나들이 겸 들러보시고 행행하세요. 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저도 이제 몇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 주로 낮에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네. 시간이 남으니까 네. 저녁에 이제 근처에서 통닭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저녁 행사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 왜 저녁을 안 부르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닮은 동물 올빼미상 나오셨는데 왜 안 부르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녁에 뭔가 네. 프로그램 있을 때 참여를 하면은 흥행도 성공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만약에 이 그 문화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계시다면은 네. 낮에도 좋겠지만 낮에 가서 저녁까지 좀 시간을 보내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통으로 비워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그 조선 궁중잔치 편이었죠. 네. 그때 이제 해경궁 홍씨 회갑연 이야기를 다뤘었고, 그때 느낀 게 정조 임금은 정말 탁월한 어떤 행사 기획 능력자가 아닌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노림수를 그렇죠. 왕실 행사에 반영시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조하면 떠오르는 이 수원 화성도 정조가 기획한 신도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근대 역사에서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쌓여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고 그 마을에 이제 읍성을 쌓고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드물게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나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새로 도읍지를 만드는 경우는 전 왕조하고 지금 새로 들어선 나라하고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념에 맞게 이제 새롭게 도시를 꾸려야 되니까 신도시를 처음부터 꾸립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전 왕조에 있었던 지배층이 없는 새로운 지역이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조선만 하더라도 유교를 바탕으로 만든 국가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국가 이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좌묘 우사, 왼쪽에는 종묘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앞에는 예를 들어서 쭉 조정거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시장은 뒤에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빼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정거리는 그 광화문 그렇죠. 예. 더불어서 이제 문 이름을 지을 때도 야 인의 예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네. 그래서 흥인지문, 숭례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제가 사비성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행선을 천도하거나 이런 어떤 도읍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도시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지금 얘기하셨던 정조가 만들었던 수원 화성도 그런 맥락과는 거리가 있지만 네. 그렇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도시의 개념과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수원 화성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제 동아시아 성곽 건축의 백미다.
또 각각의 뭐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다. 더불어서 뭐 정약용이 거중기를 또는 농로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자체에 대한 얘기는 덜하는 편이에요. 성곽을 보는데 네. 그 성곽은 도시를 둘러싸고 그렇죠. 있는 그 안에 도시 장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시를 지키려고 만든 건데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얘기는 덜하는 편이어서 그러네. 오늘은 성곽도 성곽이지만 네. 도시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신도시 수원 화성의 역사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수원 화성은 어느 하나의 단독적인 정치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정조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연표를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연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1789년입니다. 1789년에 양주 배봉산에 있었던 아버지 영우원을 혈융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무덤을 만들게 돼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네, 수원 일대에다가.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읍이 있었어요. 수원읍이. 수원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구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옮깁니다. 그래서 화산 밑에 있던 수원읍을 팔달산 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네. 그걸 옮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가 하나가 일단은 튕겨나갑니다. 그러네요. 튕겨나가는데 네. 그러면서 그 도시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도시를 그러니까 수원도읍으로 옮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얘를 유수부로 승격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1793년에. 뭐 도호부, 유수부 이런 건 행정구역 체계. 행정구역 체계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고 예. 그리고 나서 1794년부터 성곽 건설에 들어가요. 그리고 1795년에 성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을묘년에 원행을 가서 8일 동안의 거창한 행차를 진행을 하고요. 성곽 완성 전이군요. 그게. 네. 예. 그리고 1796년에 성곽을 완성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그냥 수원 화성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 혈융원과도 서사가 있네. 연결이 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중간에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바뀐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이전되고 그리고 행정구역 체계상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곽을 지은 케이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지역의 어떤 그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우리가 목부군현 또는 부목군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도 안에 각각의 고을이 사실은 하위 고을을 갖고 있지 않고 각각의 고을이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고을은 목이라고 하는 나주목, 광주목 하는 이런 목이라는 고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사가 있는 부. 그다음에 군, 현이 있어서 얘네들이 병렬적으로 있지만 가장 높은 애는 목사가 통제하는 이런 고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행정구역인데 여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도호부를 만듭니다. 도호부구나. 그게. 그래서 아까 수원 도호부였고요. 근데 이 도호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해. 라고 하면 안동대도호부. 안동대도호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봤죠. 이게 군사도시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방행정구역인데 한양과 연결된 이거는 한양과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한양 바깥에 한양을 지지하는 도시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유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 그다음에 뭐 개성, 광주, 그리고 이제 수원 이런 것들이 유수부가 되니까 여기에 파견되는 관리들은 지방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관리를 파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방행정구역에서 중앙행정구역으로 승격의 느낌이네요. 승격했다. 굉장히 높은 승격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장은 당시로 볼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장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처음에 이제 사도세자가 묻혀 있었던 영우원, 그러니까 그 양주 배봉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휘경동 그 뒤에요. 좋은 데서 다니셨네요. 네네.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그 동구릉을 가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이문동에 있는 의릉을 가든지 할 때 들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 왕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이 왕릉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접근성. 예. 그런데 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네. 멀리 있는 수원으로 옮겼다. 그러네. 일단 이게 굳이? 1차 의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옮기고자 했던 자리가 또 굉장히 미심쩍은 자리입니다. 왜 미심쩍나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수원 구읍이 있는 네. 화산 아래에 있는 동네였었는데 네. 여기에 이미 2명의 왕이 무덤을 쓰려고 했던 장소예요. 아, 선대 왕 중에 2분이 입맛다셨던 그렇죠. 공간이다. 예.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돌아가고 나서 광해군 때 무덤 자리를 쭉 알아보는데 선조 임금이 여기 묻혔으면 좋겠어라고 그 자리를 찍었다가 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구릉 자리로 옮기게 되고요. 안 됩니다는 누가 안 됩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신하들이 이유를 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보기엔 납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선조는 무산.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효종이 승하하고 나서 무덤 자리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찍은 거예요. 윤선도가 고산 윤선도가 예. 그랬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안 됩니다. 또 신하들이 반대. 네, 해가지고 몇 군데를 거쳐서 지금은 여주에 세종대왕 옆에 이제 묻혀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왕이 들어갈 자리인데 예. 그런데 여기 수원 구읍 거기도 자리가 좋나 봐요. 좋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그럼 그 2분의 왕릉을 만들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를 했을까가 일단 의문이 궁금해요. 드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왕릉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미 마을이 있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옮겨보내야 돼요. 아, 그럼 싫어하겠죠. 그래 이게 민생을 중시하는 임금님께서 이거는 안 되지요. 라는 하나의 이유에 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도호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군사적으로 옆에 있는 독산성하고 더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교류하면서 경기 남부 일대를 지키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릉을 지게 되면 그 군대를 이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방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나 민생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다를 광해군도 받아들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현종도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도 그렇죠. 받아들여서 옮겨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정조가 찍고 들어온 겁니다. 민생 문제나 군사적 문제 이건 정조 때도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조는 왜 굳이 가려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왕릉이 들어가는 자리였었는데 지금 옮기는 자는 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세자니까요. 격도 안 맞는 거죠. 당시 이제 장원세자로 좀 이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니 세자의 무덤을 왕릉으로 옮겨? 격이 안 맞다. 근데 또 여기는 예전에 2번의 왕릉을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이유로 무산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조가 밀어붙였다면은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 무덤을 왕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너는 절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왕으로 추승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다 거창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무덤을 세자의 무덤의 격이 아니라 왕릉의 무덤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 올릴 거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할 거다라는 거를 하나를 염두에 둔 거죠. 포석. 일단 이 포석을 신하들을 좀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하들이 막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군사 문제, 마을 문제.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보기에 거기가 마을로 적절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더 좋은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억지 아니에요. 마을로 잘 살고 있는데 마을로 적절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게 팔달산 아래가 터가 더 좋다. 터가 더 좋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쪽으로 도시를 옮기자라고 해서 몇몇 신하들하고 이제 사전 교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수였던 이제 그 조심태 같은 경우가 이쪽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팔달산으로 이제 마을을 옮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조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 구읍, 수원 신읍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요새 현대에서도 이사 가거나 할 때 남향을 찾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로운 수원읍은 동향으로 공간이 조성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수원읍으로 만드는데 일단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향도 향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반발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쭉 빼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만드느라고 마을 하나를
이렇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없앤 거잖아요. 폭군이네. 폭군. 그럼 이건 폭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에게 반대의 빌미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 챙겨야죠. 근데 그 치밀하기로 소문난 정조가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플랜이 다 있으셨겠죠. 그렇죠. 플랜이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옮겨간 사람들한테 세금 면제. 네. 그다음에 당시 이제 가장 큰 부담이 황곡이었거든. 네. 황곡 면제. 아하.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 정리 그 포장 이사하는데 그랬더니 뭐 한 10량씩 한 집당 10량 20량씩 듭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한 30량 50량씩 쳐줄게. 오.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대주고. 지원금 보조금을 줬네. 네, 거기 집 짓는데 보조금도 대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갈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백성들은 다 옮겨간 거예요. 예. 그런데 제대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평민들도 있어야 되고 중인들도 있어야 되고 양반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 옮긴 고을이니까 양반들이 안 간 거예요. 양반들은 자기 어차피 잘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양반 유인책을 씁니다. 어떻게요? 어떤 유인책을 쓰냐면 여기에서 지역 특별 전형 시험을 봐요. 별시. 별시. 지역 특별 전형? 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대상인 거예요. 수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도 뭐 7년 뭐 몇 년 이렇게 거주 기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7년 이상 살았던 양반들한테 시험을 쳐서 여기는 한 번 시험 쳐서 그리고 듣자니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 경쟁률이 낮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게 새로 만든 고을이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냥 이 동네에 지금 집만 있고 호적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 정도면 다 이사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사 오기 시작해요. 벼슬하고 싶으면? 맞아요. 그러면서 묵과 문과에 합격했던 양반들이 옮겨오고요. 와, 이건 대단한 혜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양반층이 채워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중인들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는 시전을 수원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와, 시전을? 네, 그러니까 상설시장이죠, 일종의. 상설시장을? 그러니까 또 여기를 가야 되나? 근데 듣자니 현재 임금님이 여기에다 지금 계속 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블루칩이다. 그러니까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도시의 윤곽이 어느 정도 꾸며지니까 이제 정조는 뿌듯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93년에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을 지키는 도시가 돼야 돼라고 하면서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성곽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향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왜 남양으로 안 했나요? 일단 남양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팔달산 남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정조는 이 도시를 기존의 도시하고 다른 문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배산 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산 그러면 등에 산이 있고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물이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팔달산 지금 서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팔달산 서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 모습을 그대로 쓰면은 배산 임수가 안 되고 이게 약간 병수? 산이랑 천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머릿속이나 현지에 구상했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를 한양 기준으로 90도만 꺾으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청계천 위치를 지금 수원천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90도를 꺾으면 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마을들이 북향을 하다 보니까 길이 전부 다 왼쪽 오른쪽으로 동서방향으로 납니다. 북향을 하다 보니까 길이 동서방향으로 나 있다. 네, 남쪽으로는 이제 북쪽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방향 길이 나는데 수원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남쪽과 한양을 연결해주는 도시여야 되는데 이게 배산임수를 하게 되면 북쪽 길이 돌아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방향을 차라리 서향을 하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향을 하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 큰 길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오히려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읍성과 마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도시를 계획하자. 즉 경제를 염두에 둔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염두에 둔 그런 도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실제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을 쌓아요. 네, 성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까 뭐 이렇게 계급 뭐 중인 양반 다 이렇게 유인책을 마련할 정도면 단순히 아버지 나중에 격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스케일이 엄청 커. 신하들하고 처음 이제 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논의가 없던 시절에 이제 그 지역의 그 관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게 이제 마을도 생겼으니 네. 조그맣게 토성을 하나 쌓으시죠. 라고 하면서 예. 당시 기준으로 한 2,600보 정도의 토성을 하나 쌓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2,600보? 네. 당시엔 당연히 비표준 단위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km 남짓하는 3km. 예. 그 정도의 그 성곽을 쌓으라고 이제 정조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네. 그대의 말도 옳다. 그런데 내가 이 성곽을 쌓기 위해서 특별히 부탁한 신하가 있다. 그 신하의 저기 조사를 한번 들어보자. 그게 누구냐면 다산 선생님. 그렇죠. 10살 아래였던 다산 정약용. 사실은 예. 기본적인 설계도를 정약용한테 넘겨놓고 정약용 선생은 그 안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획자가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봐. 이런 톤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조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네. 전체 성곽의 윤곽을 둥그렇게 잡아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거는 당시 그 규모예요. 예. 그 규모가 3,600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5km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네. 이게 요순 시대에 성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성곽의 규모입니다. 즉 왕의 도시, 황제의 도시예요. 4.5km 정도면? 네, 이게 3,600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걸 일부러 맞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정약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다산 선생은 예. 이 정조임금이 이게 단순하게 아버지를 높이고 여기다 유수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를 정약용은 간파했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조가 머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네. 계획을 했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제 정조가 현직 파악하러 나갑니다. 네. 보통 성 쌓으면은 쌓아라 결과 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정조는 이게 자기가 살 곳이잖아요. 네. 현장 점검을 중간 점검 직접 중간 점검을 나가요. 그래서 안전 못 쓰고 안전 못 쓰시고 그러면 저쪽에 성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그럼 문이 몇 개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네. 예.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전시킨 민가들 있잖아요. 있죠. 그 민가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별론 것 같아. 예. 성 안으로 넣어. 그럼 성을 더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야 쌓아야죠. 되죠. 예. 그다음에 저쪽이 군사들 훈련시키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성 바뀌면 별론 것 같아. 성 안으로 넣어. 모든 기능을 성 안에 다 넣어. 그렇죠. 그럼 더 크게 써야죠. 그래서 규모가 실제로 4,600보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5.7km 정도의 지금 수원 화성의 윤곽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원래 둥그렇던 모양에서 약간 삐뚤빼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기 옆에 그 수원천도 있는데 그 수원천에 흐르는 모습을 잘 받아들인 도시다. 그래서 성곽의 모양이 내천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세 줄이 이렇게 흐르는 게 내천자잖아요. 네. 그 모양으로 좀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져도 괜찮아. 흡족하셨구나. 괜찮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수원 화성에 조금 울퉁불퉁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조가 직접 당신이 살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게 네. 천도 아니에요? 천도? 그러니까 이게 천도까지 처음에는 봤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 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좀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과의 공간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양과 연결선상에서 수원이 한양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동일한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세종시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정조임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선의 역사를 쭉 보다가 지금 계속해서 붕당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권과 왕권의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줄론탕평이라 그래서 의리론을 바탕으로 탕평론을 펼쳤지만 이것만 가지고 신하들을 압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정치 좀 바깥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누가 보였냐면은 태종이 보인 거예요. 이방원이요? 네. 태종?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를 하고 상황이 돼서 군사와 인사 문제, 재정 문제를
관할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세종 말도 들어야 되고 태종 말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드니까 네. 자기가 상황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상황이 되되 물리적으로는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렇죠. 수원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순조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죠. 순조를. 순조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네.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그게 보통 15살 정도였고 예. 1804년 네. 갑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년에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정치를 시행을 하겠다를 보여줬는데 네. 안타깝게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하면서 죽으면서 그게 실현 여부는 이제 뒤로 넘어가기는 그러네요.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49에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구나. 화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간들을 꾸미다 보니까 예. 이전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 다른 행궁들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없다.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네. 이제 몇 가지 주안점,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서 군사적으로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네. 더불어서 왕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도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꾸며냈다 이렇게 치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화성 일대 도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던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읍성 같은 경우는 동서도로가 가장 큽니다. 네. 한양에서도 가장 큰 도로는 흥인지문에서 도내문까지 이어지는 동서방향 도로거든요. 동대문에서 서대문. 네, 네. 물론 이제 그게 지금에 있는 광화문 일대에서 좀 이렇게 한번 돌아가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 도로가 가장 큰데 네. 수원화성에서 가장 큰 도로는 팔달문에서부터 장화문까지 남문에서 북문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가 가장 크고요. 네. 거기에 행궁이 앞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가는 네.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요 길이 십자형으로 교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안문을 넘어가면은 네. 이제 과천하고 한양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팔달문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평택이라든지 오산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동쪽 문을 넘어가면은 용인하고 광주로 넘어가고요. 요충지네. 서쪽으로 넘어가면 평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동서남북으로 모두 연결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여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마을 5개를 이 수원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세금을 수원에 바치도록.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도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했고요. 예. 더불어서 터미널도 옮깁니다. 터미널? 당시 터미널 그거 아니에요? 막 말 묶어두는데? 양재역. 마참 뭐지? 역참. 역참. 네, 예. 경기도 일대 가장 중요한 역참이 양재역이었거든요. 예. 그 양재역을 수원 앞으로 옮겨요. 그래서 거기가 양재동이고 이 동네가 다르니까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영화역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영화요. 그래서 아마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영화가 들어간 동네 이름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영화동.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원 화성 바깥이긴 하지만 예. 그게 양재역을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을 옮겨온 거예요. 예전에 강남 살리려고 터미널 옮긴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류하는 중심으로서의 수원의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신이 머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 행궁도 다른 행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행궁이요. 예. 네. 보통 이제 한양 도성 밖에 왕이 머무는 걸 행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한산성 행궁 같은 경우가 227칸, 강화 행궁이 83칸, 그다음에 북한산성 행궁이 124칸입니다. 네. 근데 화성 행궁은 576칸이에요. 압도적이네.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행궁 가서 보시면 예. 사실은 지금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게 이제 높이가 더 커서 그러니까 지금 낭남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거창했을 거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이거는 지방 관아의 건물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궁궐과 같은 건물이다.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지금은 다 복원된 건가요? 복원된 겁니다. 저기 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저 영역에다가 학교 들어서고 병원 들어서고 하면서 예. 건물들이 아주 일부만 남아 있었던 거를 예. 이제 옛 화성성역 의궤 같은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군요. 복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실제로는 있는데요. 더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게 이제 그 한양처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지만 바깥에 농토가 넉넉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농토가 넉넉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토만큼 중요한 게 관계시설입니다.
관계 시설 그렇죠. 큰 저수지예요. 네.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대규모의 저수지를 조성을 합니다. 네 곳을요?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은 세 곳만 남아있죠. 만석거라든지 충만제라든지 이런 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충만제 같은 경우는 수원 분들은 서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만석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부만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윤건능 앞에도 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긴 제방의 흔적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의 농토들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농토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융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의 역할이 뭘까,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를 고민하고 만든 게 수원 화성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만제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끼쳐서 일제강점기에도 거기서 농업시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서울대 농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농진청이라든지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서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790년대에 정조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터전이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에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봤겠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달문에서 장안문에 이르는 이 길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국도를 만들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일본 국도, 이제 나중에는 일본 국도가 되는데 그국도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만들어놨던 길 모습이 그러네. 대한민국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국도로서 한동안 역할을 했다. 지금 이제 국도가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통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그러니까 성곽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곽에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 정조가 지향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거기에 쌓는 성은 뭐 당연히 이제 잘 쌓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염두에 두는데 그건 또 이제 정약용한테 이 성설이라는 책 주면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기계들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중기라든지 그다음에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바탕으로 축성 기계를 만들어서 원래는 한 10년 정도 계획을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대단하다. 완성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내력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성곽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세계 유산으로서 화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화성이 구현하고자 했던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지향했던 가치, 이런 것들은 조선에서는 쉽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치밀했다. 그래서 아버지 무덤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읍을 바꾸고 유수부로 승격하고 성곽을 쌓았다. 그러면 자신이 나중에 거기에 성왕으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든 도시다라고 보시면은 좀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조의 꿈과 진짜 비전이 담긴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그 꿈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수원 화성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져서 워낙 좋은데 수원 화성 문화제 10월 4일까지 열리니까요. 가볍게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